일본 자민 공명 연립 여당 붕괴, 다카이치 총리 선출 흔들. 다카이치 이제 총리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뜨네.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일본의 정치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첫 여성 총리를 목표로 했던 다카이치 사나이의 위기라는 내용인데,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뉴스가 나왔죠. 일본 자민당의 이제 연정이 끝났다. 그로 인해서 이제 자민당 총재로 새롭게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이제 여성 총재가 원래는 다음 일본 총리로 거의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다.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올 건데, 이것도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었네요. 일본 미디어도 그리고 정치계 자체도 막 거의 99% 다카이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준비했었는데 많이 바뀌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보는 뉴스, 자민당 연립 정권이 무너졌다. 왜 무너졌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랑,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이의 운명,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본의 경우의 수는, 이런 걸 제가 좀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지금 대충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내용을 아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10월 10일입니다. 금요일이죠. 속보 자민당 공명당의 연립이 끝났다. 이 뉴스가 일본 야후 재팬 탑페이지에 떴거든요. 댓글이 13,162개. 엄청나죠. 이거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지난 1999년부터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립 정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6년 이제 같이 붙어 있던 쪽이 이제 헤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거를 숙련 이혼, 즉 황혼 이혼이다. 이제 부부가 이제 있잖아, 나이가 들었잖아요. 서로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이 든 부부끼리 이제 이혼을 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이런 기사도 이제 뜨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에서는 그래도 이제 조금 티격태격하긴 하지만은 같이 가겠지 라고 했는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줄, 이렇게 헤어질 줄 몰랐다는 거죠. 예. 당장에 이제 이 내용이 YTN이에요. 자민 공명당 연립 26년 만에 깨져 정치자금 대책 놓고 의견차를 내보냈다. KBS 뉴스네요. 일본 자민 공명 연립 여당 붕괴, 다카이치 총리 선출 흔들.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일본에 있으면 이거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한국 분들은 뭐지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일본 정치 좀 내부적인 사정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죠. 이번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 공명당이라는 정당에 대해서입니다. 이 정당이 좀 특이한 정당입니다. 공명당이. 일본의 이제 종교단체죠. 창가학회. 예, 영어로는 SGI. 한국에서 남묘 호랑캐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분들 계시는데, 이 종교단체가 어찌 보면 이제 매체가 된 그런 정치단체입니다. 이거 들으시면, 아니, 오상 일본은 정교 분리가 안 돼 있습니까? 어떻게 종교가 정치권에 이렇게 영향을 줘요? 라고 느끼잖아요. 이게 공명당 홈페이지입니다. 공명당과 창가학회의 관계는 정교일치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질문에 대해서 일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는 종교가 국가 권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때, 그게 정교일치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지, 종교단체가 일반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통해 가지고 의회 활동을 하는 거는 따로 규제하고 있는 헌법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게 이 공명당이라는 이제 소속 단체인 겁니다. 이 공명당은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중도 보수 쪽인데, 기본적으로는 좀 클린한 거 있잖아요. 우리는 깨끗한 정치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 본위주의적인 정치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다른 외부적인 요건보다는 클린한 이미지를 좀 우선시했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돈을 주자 그렇죠. 라는 식으로 자주 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포퓰리즘적인 요소도 좀 있는 정치단체입니다. 연립정당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민당이랑 협력을 해서 선거를 하고 정권을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요 몇 년 전부터 자민당에 문제가 있죠. 정치와 돈 문제. 이게 무슨 문제야? 이제 이 자민당 소속 의원들이
기업이라든지 각종 단체도 돈을 받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정치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거를 제대로 장부에 쓰고 예를 들어 있잖아. 어떻게 이제 지출했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뒷장부, 돈을 좀 빼돌린 그 의원들이 이제 좀 많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자민당 내에서 아베 파벌에서 그런 사람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당시에 엄청나게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이후로 이제 자민당이 뭡니까? 흔히 말하는 좀 엄청나게 강한 여당이었는데 점점 세력이 좀 떨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자민당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술을 했어야 되죠. 이제 넌 돈 먹은 의원이니까 야, 너 이제 공천 없다. 라든지 너를 요직에서 빼겠다. 라든지 그런 걸 이제 했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근데 그런 걸 했겠습니까? 잘 안 했단 말이에요. 예, 흔히 말하는 우야무야하게 한다라든지 돈 먹는 정치가도 공천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선거에 나온다든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제 연립인 공명당 입장에서는 자기네 정당의 이미지가 흔히 말하는 같이 똥을 맞는 거예요. 더욱이 이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 공명당과 자민당은 어떤 식으로 선거 협력을 하냐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소선거구라고 하죠. 지역구. 거기서는 공명당이 기본적으로는 후보를 잘 내지 않습니다. 대신 자민당 후보가 나오면은 공명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로치고 창가 앞에 신자들이 그 자민당 후보를 밀어달라고 같이 돌아다녀요. 아니 그럼 공명당은 어떻게 의석을 얻어? 그렇죠. 비례대표. 반대로 자민당 의원들은 비례대표는 여러분 공명당을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협력을 했던 거예요. 뒷돈 받은 자민당 의원이 선거구에 나와. 그러면 이제 공명당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저 의원 응원해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쟤 뒷돈 받았다며. 근데 왜 니들 응원을 하라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연립정권.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게 맞나? 이대로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잡음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좀 제재를 해달라. 이거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먹혔죠. 거기다가 이번에 누굽니까? 다카이치 사나의 총재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되고 나서 이번에 인선을 어떻게 했냐면은 뒷돈 받아가지고 잠깐 하야했던 자민당의 정치가가 한 명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을 요직에 기용했어요. 자민당은 이제 뒷돈 받은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이만한 회개를 했다. 다시 복귀해라. 이런 이제 스탠스를 취한다. 흔히 말하는 자기들의 이제 오점을 덮어버리려고 한다. 라는 이제 시츄에이션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열받지. 그리고 아까 말한 이 공명당이 하나 더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정치 현금에 대한 어느 정도 제약입니다. 지금은 이제 일본 기업이라든지 각종 단체가 일본 정당, 본부, 그다음에 지역 본부, 아니면 이제 동네 촌에 있는 쪼매나 있잖아요. 본부까지도 다 정치 헌금이 가능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뒷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본 야당부터 이 공명당도 이제 거기서 야당의 의견이 같은데 이런 기업이랑 단체들이 헌금하는 거를 중앙 본부 정도로만 규제를 하자. 너무 지역 있잖아. 촌동네에 있는 그런 지부까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뒷돈이 생기고 정치랑 돈이 얽히고 엉망 아니냐. 그거 좀 바꾸자 이랬는데 자민당이 그걸 죽어라고 반대하는 겁니다. 안 된다. 왜 자민당은 이런 걸 반대를 할까?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죠. 기업으로부터의 헌금 96%가 자민당. 96%. 5개 정당에서 21,487개 기업단체에서 83억 엔, 우리한테 한 830억 정도죠. 헌금이 있는데 96%에 대한 80억액이 자민당, 그다음 입헌민주당 2%, 국민민주당 1%, 공명당 1%. 대충 이 정도로 이제 정치권에 돈이 흘러간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 느낌 오시죠? 그렇죠. 이 자민당이라는 단체는 이 흔히 말하는 경제권, 특히 이제 대기업을 위주로 한 이쪽이랑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에 자민당 공명당 연립이 깨졌잖아요. 경단련, 일본의 이제 흔히 말하는 경제인 아니면 경제단체 협회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의 불안정화가 우려가 됩니다. 국정이 혼란스러워진다. 이 말은 뭐겠어요? 공명당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좀 자민당을 좀 이제 커버를 쳐주는 예, 이런 메시지가 경제단체 쪽에서 이제 꽤 많이 이제 나오는 편입니다. 자민당 쪽은 기업 그쪽을 좀 위시로 한 정책을 좀 많이 펴는 게 이렇게 이유가 이어지는 거예요. 특정 단체에게 돈이 흘러오면은 그 단체를 위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투명하지가 않지. 정치라는 거는 나라 전체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 바꾸자 이랬는데 안 한다. 자민당이 안 한다.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되다 보니까 약간 거슬리는
이제 흔히 말하는 국제 관계가 생깁니다. 뭐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이제 우려라는 게 많이 나오지만은 특히 중국이죠. 갑자기 중국이 등장해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공명당은 중국이랑 좀 친밀하다면 좀 그렇지만 파이프가 좀 깁니다. 예, 왜냐면은 예전에 일본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 게 이 창가아케, 흔히 말하는 이제 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가아케라는 이 종교단체는 중국과의 파이프가 상당히 진합니다. 그런데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여러분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외국인 가로치고 중국인에 대해서 규제를 세게 해야 된다. 일본은 중국인은 뭐 잠재적으로 스파이다. 그 다음에 뭐 각종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 외국인 가로치고 중국인을 향한 좀 이제 센 메시지를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되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이제 비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명당을 그걸 좀 싫어했습니다,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이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동안에도 사실은 공명당은 다카이치 사나이는 조금 안 되지 않나라는 식으로 계속 신호를 줬어요. 대신 누구를 밀라고? 고이즈미 신지로를 밀라고. 왜? 고이즈미 신지로는 적어도 아시아, 뭐 중국이라는 한국이라는 데에서는 그래도 좀 있잖아. 같이 파트너십. 약간 이런 모습이라서 같이 가자는 행보기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이보다는 나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가 되는 게 연립도, 그치? 공명당 그대로 갑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민당에서 뭡니까? 이 다카이치 사나이를 딱 뽑았잖아요.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이가 뽑히고 나서 이 발언의 점점 수위가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당장에 이것도 이제 10월 9일입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 예, 남몽골의 탄압의 붕괴. 중국은 이제 인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국이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공명당 자체가 극우적인 생각이랑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 다카이치보다는 고이즈미 씨였다면 라는 마음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또 플러스 다카이치 사나이의 인사입니다. 자민당 총재가 되고 나서 자민당 내 인사를 했거든요. 일단은 이시바 팔을 다 쳐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이제 못 올라오게 기어오르게 이제 다 뭐 있잖아. 팔다리 잘라버리고 아소 따로 사람들을 앉힌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소 전천리 친구들끼리 한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네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2차 아소 내각이다. 아소 정권이다. 그러니까 섭정이죠, 섭정. 왜 이랬나? 마지막에 이제 고이즈미랑 다카이치랑 자민당 결선 투표에서 이 아소 타로의 파벌의 표가 다카이치를 밀어줬기 때문에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땡큐 아리가또 아닙니까? 보상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민당 내 인사가 이 아소 따로 입맛에 맞는 그런 식으로 이제 편형이 되고 반대말 아까 이시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제 나가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랑 공명당 헤어진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 이 아소 따로 아저씨. 공명당을 싫어하는 걸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아소 따로는. 그래서 아소 따로는 과거에 공명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언을 했냐? 2023년 기사네요. 공명당은 자민당 쪽에 있는 암이다. 도려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 대해서 나름 자민당 중진인 아소따로가 쟤들은 암이다. 공명당 입장에서는 이제 당시에 이제 노코멘트였거든요. 예, 이제 그 일일이 상대하다가는 이제 아까 말했자 진짜 이혼할 수 있으니까 그냥 좋게 그냥 그지 원래 저런 우리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자 이랬는데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되고 나서 그냥 아소따로를 그냥 자민당에 요직에 딱 앉혀두고 있잖아요. 한다 보니까 이거는 못 가는 거지. 이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제 연립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다카이치 사나이 씨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밑에 있는 정치와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다테마이적인 이유로 얘기했지만은 오늘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이번에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 TV 나와서 하는 발언을 보면 다카이치 씨니까 어려워졌다.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혼내죠. 근데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우선 그래봤자 지금 중의원이 자민당이 190의석이 넘고 공명당이 24개입니다. 24의석 갖고 있는 애들이 이제 나간다 해서 뭐 이게 연정이 무너지고 뭐 난리다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오버다라고 느끼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솔직히 뭐 공명당 떼버리고 다른 야당에 있는 애들 중에 몇 명 있잖아. 구슬려가지고 연립하는 게 더 낫겠네. 그러니까 공명당 나가는데 뭐 이거 큰 문제라고 괜히 오버해. 그죠? 그런데 이 공명당은 여러분 사실은 엄청난 힘이 있는 정당입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이미 이런 기사가 나왔죠. 니케이가 조사했네요.
공명당의 선거 협력이 없으면은 자민당 20%는 탈락이다. 선거구에서. 이게 최소한으로 추산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민당, 공명당은 기본적으로 선거구, 소선거구에서는 공명당 후보를 안 내고 자민당 이제 후보를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의 공명당을 가져간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헤어졌으니까 소선거구에 있는 이 자민당을 응원하는 공명당의 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선거구마다 평균적으로 약 2만 표 정도 됩니다. 그게 사라지면은 예를 들어 자민당이랑 다른 입헌민주당, 야당이 있잖아. 아슬아슬하게 경쟁하는 선거구도 있잖아요. 그게 2만을 딱 뺐을 때 대략 한 20% 정도는 아웃이에요. 여기서 더해가지고 예를 들어 공명당이 자민당 이제 너 한번 당해봐 이래가지고 야당 쪽에 붙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줄어요? 50%가 줄어듭니다. 지금 자민당의 의원이 반이 아웃이 돼요. 그게 이 공명당의 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사건이 정치계에서는 센세이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모를 자민당이 아닌데 왜 이번에 다카이치가 되고 이 아소따로의 어쩌면 욕심이라고 해야 되죠. 예, 아소따로가 올해 이제 만 85세인데 이 아소따로의 이런 어쩌면 집념이 지금까지 있어 어쩌면 자민당이 약간 불안불안하긴 했어요. 불안불안하지만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균형이 무너진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까 나온 이 KBS 뉴스 있잖아요. 다카이치 총리의 선출이 흔들거릴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일본 중의원의 국회의원 수가 465명입니다. 일본 총리 선거는 국회의원의 1차 선거여서 후보가 여러 명 나옵니다. 과반을 233표를 못 얻으면은 결선 투표로 갑니다. 결선 투표는 뭐야? 1대1로 붙어서 표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즉 뭐 자민당은 196이지만은 야당이 합쳐서 196 이상만 낼 수 있으면은 일단은 총리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본 총리는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죠.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뭉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있잖아요. 연정, 다른 야당들에게 이제 지금 있잖아요.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공명당이랑 그 헤어졌다. 그 전에도 이론상 야당이 다 합치면 이길 수 있었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당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생각이라든지 정책이 많이 달랐으니까 그 불가능하다였어요. 근데 이번에 제1야당, 제일 그 인원수가 많은 야당이 우리 대표 말고 다른 정당 대표 이름 써도 된다 라고 발언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거죠. 입헌민주당이 자기네 당대표인 노다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다른 야당인 타마키 쟤도 괜찮다. 국민민주당은 지금 세력이 어떻게 돼요? 27개 의석. 그러니까 148개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 야 우리 당대표 말고 이 27개에 있는 이 국민민주당 당대표에게 총리 자리 줄 테니까 연합하자 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참고로 입헌민주당이랑 국민민주당은 원래 같은 당이었습니다. 근데 성격이 안 맞아서 분리내는 거예요. 국민민주당, 입헌민주당이에요. 그리고 하나에 있는 다른 또 큰 야당, 아까 이 숫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일본 유신의 모임. 여기도 35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여기에 정당의 당대표 어떤 말 하냐? 타마키 짱이라면은 입헌과 뭐 국민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이제 타마키 짱 이름 쓸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판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아까 여기죠. 입헌민주당 유신의 국민민주당 합치면 210이에요. 근데 자민당 196이잖아. 이론상 저렇게 뭉치면 다카이치 사나이는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이제 막 일어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지금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름 나오니 다마키 누굴까? 예,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왜 인기가 좋냐면은 이 국민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원래는 중도적 성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약간 우클릭, 흔히 말하는 자민당에 실망한, 자민당 이시바 정권에 실망한 자민당 지지자들이 지금 대체자로 이 국민민주당을 좀 많이 뽑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선거 때 국민민주당이 7의석에서 28개 의석으로 늘어났거든요. 반대로 자민당은 엄청 줄었잖아요. 247에서 191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반사이익을 얻은 게 국민민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민당보다 좀 더 우리가 이제 헌법 개정, 그다음에 원전 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위대 이제 군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이제 밀어붙이는, 예, 그런 식으로 색깔을 좀 바꿨던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일반인들, 흔히 말 일하는 세대들 있잖아요.
이제 세금 감면을 통해 가지고 소득을 올립시다. 약간 그런 모습.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면서 좀 인기를 얻을 만한 정책을 좀 많이 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지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돈을 찍자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일본 재무성 출신 관료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성을 안다 이거야. 재무성 제들은 일본의 뭐 재정 건전성 그 필요 없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돈 찍어도 된다. 확장 재정을 가자라고 하는 게 다 막히다 보니까 나름 인기가 얻는 거예요. 감세 돈뿌리자니까. 지명 냈잖아요. 야당에서. 다 막히면 괜찮겠어. 다 막히면 괜찮겠어.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본인의 트위터입니다. 일본 트위터 타마키 위치로 표시 건수 3,371만 건 표시. 3,300만 건 SNS에서. 트위터한 사람들 다 봤다는 겁니다. 이거. 나에게는 내각 총리 대신을 맡을 각오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 한번 던져놔요. 각오는 있다. 그런데 네. 평화안전법제의 취급, 안전보장에 관한 기본 인식이나 원자력 발전을 인정하는 등의 이런 기본 정책에 대해서 입헌민주당 여러분이 우리 정책을 따라올 수 있을까? 총리 자리 줄게 뿐만이 아니라 일본 제1야당 니들이 원래 밀어붙였던 정책 꺾고 우리 당 정책 그대로 맞춰라. 그러면 내가 총리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제1야당 입헌민주당 안에는 중도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리베럴적인 생각을 그렇죠. 하는 분들 있으니까 다 생각을 맞춰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할게요. 그렇죠. 이걸 맞춘 순간 입헌민주당은 입헌민주당이 아니거든요. 지지층이 좀 흔들리죠. 말도 안 되죠. 어찌 보면 이제 입헌민주당 입장에서는 타도 자민당을 위해서 내가 총리 안 하고 너 가자. 난 내가 그럼 들어갈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요. 그 뭡니까 다 내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좀 찬반론이 꽤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타마키는 타마키대로 원래 있던 당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안 맞아서 이 사람이 그 당을 나왔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내미는 손을 잡기에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이 있잖아. 그것도 타마키 씨의 지지층들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모로 이제 이 타마키라는 식으로 표를 모은다는 것 자체도 야당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마키도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그게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이걸 받기가 힘들어요. 왜? 제가 아까 말했죠. 지난 선거 때 이시바 정권에 실망한 자민당 지지층들이 국민민주당으로 이게 도망쳤다 했잖아요. 국민민주당이 지금 세력이 올라간 거는 새롭게 바뀐 다카이치 사나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자,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이 타마키가 막는 데잖아요. 예를 들어 나가서. 그럼 이 사람의 지금 이렇게 올라간 인기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되지 않는 겁니다. 떨어져요. 왜?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다카이치 사나에랑 비슷한 생각, 그거를 협력하는 야당이라는 목적으로 인기를 얻은 건데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에랑 이 타마키짱이랑 예를 들어 붙어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신자. 그리고 권명단 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자민당 쪽에 갈게요.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냥 총리 안 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붙어버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공명당 대신에. 왜 그걸 또 못하냐? 연합입니다. 아까 제가 자민당 뒤에는 경제단체가 있다 했잖아요. 기업. 그다음 이러면 일본 야당,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 뒤에는 누가 있나요? 일본 노동조합 연합이 있습니다. 이 연합에서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에게 흔히 말하는 노동조합원의 표를 몰표로 주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니들은 기업보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라.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민당이랑 손잡으면 안 된다라고 뭡니까? 연합의 회장이 용인할 수 없다. 라고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민당은 기업 쪽이잖아요. 그렇죠. 기업 헌금 받고 있는 당에 노동조합 표가 들어가 있는 정당이 손을 잡는다는 거는 이거 뭐 노사 완전 위아더 월드? 있을 수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익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야당끼리 연합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기본 조건이 안 맞아서 연합을 안 한다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민당이랑 손잡아서 연정을 하기에는 다른 또 있잖아. 원래 기본적인 지지단체가 나를 싫어하고 뭐 여러모로 이 국민민주당이 말했지만은 노동조합표가 들어가 있고 자민당을 지지했던 저 오른쪽에 있는 표도 들어가 있는 국민민주당이다 보니까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지지 기반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번에 둘 중 한 명이 된다. 둘 중 한 명. 둘 중 한 명이 된다. 그런데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워낙 수싸움과 각자마다 걸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알 수가 없다. 결국 야당끼리 연합을 못하면 소수 여당이 다카이치 전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런 야당들 표가 연합이 안 되면은 다카이치 사나이는 196을 그냥 기본 가져가기 때문에 총리는 될 수가 있어요. 대신 총리가 됐을 때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뭡니까? 약한 총리죠. 의견이 안 통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일단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되고 나면은 뭘 할 것 같아? 예. 해산을 하지 않을까. 일본 총리는 의회 해산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총리가 됐는데 종이 호랑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법도 못 통과시키네? 일단 다시 싸워보자. 다카이치가 간다 이래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한번 붙어보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어떤 게 걸려요? 다시 돌아가서 요거 있죠? 공명당이랑 선거를 협력하지 않으면은 자민당의 20%는 탈락이다. 해상 가능합니까? 아무리 다카이치가 여론적으로 의견 좋습니다. 한번 여성 좀 밀어보자.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그런 SNS 인터넷상에 댓글 다는 친구들이랑 진짜 선거운동 다니면서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레벨이 달라요. 여기서 함부로 해산했다가는 자민당이 와해될 수도 있다. 네, 그런 내용도 나오는 겁니다. 엄청 복잡해지고 있네요, 지금.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다카이치 사나이가 예를 들어 안 되는 경우 다막기가 되는데 정책이 다른 정당끼리 뭉치면은 뭡니까?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데도 이거 그리고 총리가 있으면 내각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각에 있는 대신 자리 누구 당에 몇 개 줄 거야?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자리 싸운단 말이야. 일본도 과거에 연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연정은 오래 못 가요. 예. 가봤자 1년이에요. 1년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 본인도. 알고 있죠. 근데 이거 아니면 총리 자리는 다시 못 앉을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엄청 복잡하죠. 그리고 여러분 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총리는 아직까지도 이시바짱입니다. 맞습니다. 일본 총리 선거가 일어나려면은 이시바 내각이 총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퇴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는 자민당 4표 선거 끝나면 바로 전리 뽑자라고 하는데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정적인 거는 지금 이시바짱이 해산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시바짱으로 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자민당 내에서는 아무 영향력도 없지만은 그래도 자민당 총리가 있는 게 야당한 게 안 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시바짱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도 조금씩 있는 거예요. 이시바로 좀 더 갈까? 그렇죠. 근데 아니야. 물가도 못 잡고 무능하다해서 내린 게 자민당인데 그 자민당이 지금 상황이 불편하다고 이시바 그대로가 말이 다르잖아. 인기가 더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에 좀 뭔가 있잖아. 여성 총리 나옵니다. 약간 이런 뭔가 버프 있을 때 초반에 이미지 그때 한번 가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 다마키가 어떻게 마음을 바꿀지 몰라.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가 된다 하더라도 공명당 없으면은 소선거에서 이제 이길지 안 이길지도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런데 이번 달 말에 일본에 트럼프가 옵니다. 이번 달 말에 일본에 트럼프가 와가지고 자, 일본 총리 나와보세요. 라고 하는데 누가 트럼프를 만날까? 미국도 다카이치 사나이가 4표 내었다. 그러면 전리 자리에 가는 거네. 축하했잖아요. 그렇죠. 했죠. 다카이치 사나이 씨가 온다고 생각했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때 공명당이 붙어 있었으니까. 혹시 이시바 전리랑 얘기하는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시바짱이 트럼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시바짱이 여러분 에이펙 경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왜? 이 공명당의 스노우볼 하나 때문에. 오늘 얘기 들으신 분 복잡하죠. 일본의 과거 정치가 불안정했을 때 진짜 다당 3개, 4개 당이 연합해가지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고이즈미, 아베로 이어지는 자민당의 장기 정권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다당제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공명당이 돌을 하나 던진 거지. 자,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반대로 일본은 이러다 보니까 전국이 좀 많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솔직히 누가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껌부터 이래가지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일본에.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이 든 성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정말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일본도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 아까 말한 이 공명당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하고 있냐?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26년간 자민당이랑 짝짝꿍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바로 야당의 후보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열흘 후에는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이제부터 야당이니까 야당 후보를 뽑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예를 들어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압도적인 야당 연합이 탄생해가지고 다카이치 사나이는 자민당 총재가 됐지만은 일본 총리가 못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둘러둘러 하면 어떻게 돼요? 자민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그지? 이렇게 복잡하게 됐을 거 알았으면은 그냥 고이즈미 뽑고 펑크색처럼 약간 그지? 말 좀 그래 한다 하더라도 그냥 고이즈미로 갔으면 됐는데 왜 굳이 사나이로 갔어? 라고 했을 때 그렇죠. 아까 제가 말했죠. 누구? 예, 이 아소타로. 예. 고이즈미가 됐으면 아소타로는 완전 뒷방 늙은이 찬밥입니다.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를 아소타로가 밀었기 때문에 화려하게 자민당 내 중추에 복귀를 하게 됐지만 그 여파가 이런 식으로 공명당 이탈, 자민당의 지역구부터 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영향이 일어나고 있다는 일본 정권. 아마 앞으로도 이 다카이치 사나이 아니면 다마키 이 두 명 중에 한 명 누가 총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다? 가만히 있는 이시바짱이 그냥 트럼프도 만나고 한국 에이펙도 참석하고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길죠? 예. 그래도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도 압축해서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압축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들으시면 어떻게 느낍니까? 야, 뭔지 모르지만 얽히고 설키고 꼬여있고 뭐 어디서도 좋은 얼굴 이익관계 있잖아. 이득관계. 여기서도 손 들어줘야 되고 저기도 손 들어줘야 되는데 쟤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럼 나는 누구 편이 뭐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누구 선택 안 할래요. 저 줏대 없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뭘 하든 뭘 선택을 하든 욕먹는 그런 케이스 생기는 거고 자민당 입장에서는 설마 이렇게 한다고 구박한다 해서 이혼 도장 찍겠어? 부부싸움이야 늘 있는 건데 에이 설마. 근데 이혼 도장 찍고 당신 도장 찍어 이럴 줄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한 방에 오고 그리고 당장에 지금 외교 관계부터 정세가 지금 상당히 그죠? 당장 최근에도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관세 물리는 붙어서 경제도 지금 뭐 차트도 울렁거리고 엔화도 울렁거리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권도 울렁거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누군가 하나로 좀 가야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야당 입장에서는 드디어 자민당의 이 장기 집권을 깨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또 자민당 입장에서는 공명당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민당의 공명당을 일본 SNS라는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야 잘했다 다카이치 사나이 저런 암적인 존재 공명당 잘 잘랐다. 이제 진짜 자민당은 보수다. 이래서 선거 해산하고 사나이 일본 이끌어주세요. 이런 댓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SNS에 보면 이미 다카이치 사나이는 총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작에 투표에 갔으면 일본 투표율이 50% 될 리가 없잖아요. 자민당 입장에서는 그것만 믿고 해산을 한다라든지 다카이치 사나이 민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공명당은 종교단체,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남의 집에 방문해서 누구 뽑아주세요. 설득하고 밥도 먹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공명당은. 그것도 일본 각 지방에서. 근데 그게 사라졌잖아.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명당 이탈이 정말 자민당 붕괴의 신호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집권했을 때 1달러에 110엔 정도예요. 그러다가 이게 160을 찍고 최근에 좀 내려왔다 하지만은 147이잖아요. 수입 물가 다 올라. 내 받는 월급은 안 올라. 누가 총리가 돼서부터? 이 친구가 돼서부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총리가 갑자기 그만둔 이유라는 내용인데 뭐야 진짜 갑자기 그만둬?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은 내각제잖아요. 내각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에 한 명이 그 총리가 됩니다. 그 국회의원 중에 총리를 뽑을 때 국회의원을 많이 소속된 여당에서 뽑힐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몰표를 주니까. 그러면 그 여당, 일본은 여당이 자민당이죠. 자민당 총재가 기본적으로는 총리를 합니다. 왜? 자민당이 대빵이니까.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지금 자민당 총재예요. 그런데 이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 다음 달 2024년 9월 달에 있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안 나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뭐겠어?
자민당 총재 선거에 안 나가면은 총리를 연임할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시다 총리의 임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9월 달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기시다 총리 이제 그만두는 거네 라고 이렇게 뉴스가 뜨게 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내려간대?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왜 일본 총리,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이제 나 이제 총리 안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플러스 기시다 총리가 다음에 안 나간다. 그러면 다음 총리 누구예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8월 14일 수요일이네요. 기시다 총리 기자회견에서 총재선 불출마를 정식 표명. 자민당이 바뀌기 위해서 제 한 몸 던지겠습니다.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에 이제 오전에 기시다 총리가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갑자기 얘기한 거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진짜 난리가 났어요. 이게 기시다 총리가 여러분 총리 몇 년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얼마 안 한 것 같은데라고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지금 거의 3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예요. 이게 일본 내에서 지난 아베 전 총리가 워낙 길게 거의 10년 가까이 총리를 하다 보니까 3년 갖고 그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본 총리들 3년 거의 못 채웁니다. 1년 길어야 2년 하다가 다음 타자 바뀌어요. 왜? 이게 내각제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끼리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한 명 계속 하게 되면은 야 내 차례 언제 오냐? 야 맨날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총리 맛을 한번 봤으니까 자 다음은 누구 총리 하시고 제가 그 국방부 장관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돌려먹기 를 하는 편인데 그런 점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제 3년 할 줄 몰랐는데 3년이나 있었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간단한데 그 정도로 이게 사실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가 캐릭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티는 별로 없는데 팬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색무취라는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뭔가 일을 많이 해요. 해외도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잘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캐릭터가 좀 너무 약하다고 해야 되나? 예, 이 기시다 총리의 좀 뭔가 현실입니다. 현재 지지율이 아주 낮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 싫어하는 분들이 많구나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분위기적으로는 있잖아 엄청 싫다도 잘 없고 엄청 좋다도 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죠. 각종 일본 뉴스에서 뭡니까?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막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그 많은 분들이 기시다 총리 또 한다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또 나간다라고. 왜냐면 당장에 본인이 한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말이 나오는 거죠. 네. 대통령제랑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내각제다 보니까 총리 한 명의 권한도 물론 어느 정도 강하지만은 주변에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한다는 거죠.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이렇게 내려와 이러면은 내려가야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작용된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일본에서 제일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 기시다 총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자민당이 바뀌기 위해서 내가 이제 불출마를 한다. 예, 이 말이 상당히 좀 큰 슬로건이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할까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일본의 이제 내각 지지율이랑 자민당 지지율을 보면은 대충 이게 이해가 됩니다. 올해 8월 5일 NHK 뉴스네요. 기시다 내각 지지한다 25%, 지지하지 않는다 55%. NHK 여론조사.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다른 이런 예를 들어 시사통신 이런 데서 하면은 내각 지지율이 19.4%, 그러니까 20%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도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각의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예,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일본 정당 지지율입니다. 일본의 여당 자민당 지지율이 29.9%,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5.2%,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지지율이 어디? 지지 없음 45.7%. 이 정도로 일본에서 지금 이제 자민당 자체가 과거보다는 좀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알 수 있는 게 아까 그 NHK 뉴스가 과거 뉴스랑 합쳐가지고 좀 이제 흔히 말하는 그래프로 나타난 자료인데 이 회색이 특별하게 지지하는 정당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자민당 지지율, 그 다음에 밑에가 야당들. 기시다 총리가 되었을 때 자민당 지지율보다 지금이 많이 내려갔네. 그렇죠. 3년 전에 이제 자민당 지지율이 40%가 넘었었는데 지금 29.9니까 정당 자체, 흔히 말하는 이 총리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정당의 인기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얼굴마담 아닙니까? 그 당에.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하는 게 당의 지지율 같은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지지율이 총리 지지율도 내려가고 자민당 지지율도 내려간대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정치자금 사건입니다. 정치자금 사건. 일본 정치가들이 정치할 때 흔히 말하는 헌금을 받아요. 어떻게 헌금을 받나요? 이제 파티 같은 걸 엽니다. 호텔 진짜 연회장이 딱 파티 열어가지고 어디 건설회사 누굽니다. 아 예 선생님. 아이고 신세 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디 뭐 전력해서 하면서 이제 아시죠? 이번에 이제 어느 법안이 저희 기업에겐 더 좋을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현금을 준단 말이에요. 아이 뭘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받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뭡니까? 예, 다 비과세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공표된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흔히 말하는 공표되지 않은 뒷돈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어두운 돈. 예, 그런 게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정치가들마다. 그게 이제 최근에 기시다 정권 때 터져가지고 특히 이제 자민당 의원들이 이제 여당이다 보니까 권력을 좀 집중되다 보니까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저 어떡할 거야 했는데 이걸 좀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저희가 이제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덮으려는 것 같네. 그냥 하던 대로 돈은 받아 먹겠다는 거 같네? 라는 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옳지 못한 돈과의 정치 관계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이 자민당이 좀 많이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이것도 갑자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모든 어찌 보면은 기시다 총리의 뭔가 좀 지지율이 내려간 버터플라이 임팩트 사건이 딱 하나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엄청 유명한 사건이죠. 뭡니까?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 이 사건 하나가 거의 모든 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맞습니다. 뒷돈 얘기뿐만 아니라 통일교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자민당의 타격이 큰 사건이 다 퍼지게 되었다. 왜 가만히 있던 아베 전 총리가 총격을 당했을까? 뭔가 종교단체 관련이네? 조사를 해봤어. 돈이 좀 들어간 게 있네? 조사를 해봤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돈들이 자민당 쪽으로 들어가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버터플라이 임팩트. 이거 한 방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자민당을 보는 시선이 엄청 나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기시다 총리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자민당 전체 있잖아.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이유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게 기시다 총리가 처음에 총리할 때 한 말이 있어요. 신자본주의. 국민 여러분들이 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기시다 총리의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나오잖아요. 실질 임금이 26개월 연속 마이너스. 뭐예요? 돈은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는 돈이. 당장에 이거랑 플러스해서 뭡니까? 소비자 물가가 33개월 연속 상승. 기시다 총리가 되고 나서 상승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일본은 원래 어떤 나라라고요? 디플레이션 국가. 물가가 안 변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콜라 가격이 원래 똑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돈 주고 저걸 못 사. 당장 이런데 어찌보면 박차를 간 게 바로 이거죠. 바로 이 역대급 엔저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집권했을 때 1달러에 110엔 정도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이게 160을 찍고 최근에 좀 내려왔다 하지만은 147이잖아요. 엔화가 휴지 조각이 돼. 기시다 총리가 된 이후부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까 뭐 정치 스캔들부터 많이 있지만은 솔직히 일본 섬나라잖아요. 가스, 기름 다 수입합니다, 여러분. 수입 물가 다 올라. 내 받는 월급은 안 올라. 누가 총리가 돼서부터? 이 친구가 돼서부터.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나빠지는 게 체감이 되다 보니까 누구? 이 사람이 총리가 돼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죠. 이거죠? 니케이 평균 주가죠. 기시다 총리가 집권했을 때 니케이가 3만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니케이가 4만을 넘고 버블을 넘고 최근에 좀 내려갔다 하지만 다시 38,000이잖아요. 돈 있는 자본가들은 기시다 총리를 엄청 좋아해요. 주가를 펌핑 시켜주거든. 근데 일본 사람들이 다 재테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냥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사람 처음에 분명히 일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신자본주의 이런 말 했는데 일본의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 자본가들. 일본에서 회사 다니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물러나는 거는 필연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눈치 없게 예를 들어서 나 9월 달에도 할 거야 이러면은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내가 힘든 게 너 때문이라고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제 일본 내각제라고 너무 선 넘네? 이러면은 뭡니까? 정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 아니야. 그겁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늘었습니다. 라는 것보다 국민들의 그런 불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민당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자민당 사람들이 기시다 내려. 그렇죠. 그거예요. 일본이 아무리 자민당이 오래 해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자민당 내에서도 흔히 말하는 초선, 2선, 3선 즉 뭐 야당이랑 경쟁해가지고 다음 선거 때 이길지 말지 하는 경합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국회의원들. 근데 그런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똥줄이 타겠어. 안 그래요? 총리가 그렇게 일을 못하면은 나 다음 선거 떨어져요. 국회의원 못해요. 이런 친구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이 입을 모으는 거야. 슬슬 눈치 보면서 갑시다. 당을 위해서. 이런 말 하다 보니까 눈치 봐가지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는 거죠. 자민당 사람들의 지지가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총리를 하더라도 못하니까. 그렇죠. 8월 15일이죠. 자민당 총대선 움직임 이 후보의 의혹이나 모색 발언 잇따른 이제 나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야 이제. 나도 한번 기시다장 안 한다니까 나도 한번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이제. 너무 많다. 2021년 자민당 총재선거 때 4명이 입후보였거든요. 왜? 아니 나 같은 게 입후보 해봤자 될 턱도 없는데 이거 뭐겠어 안 해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야? 혹시 될지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쩌면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겁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있었을 때는 아베 전 총리가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아베ちゃん 지지를 못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시다 총리 때는 그런 거 없으니까 나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의 공석. 자, 내가 먹겠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까 이런 식으로 자민당의 정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못 먹어도 본전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미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야. 자민당이 역대급으로.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보다 지지율이 낮을 건 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예를 들어서 과거 아베 전 총리 다음에 누가 해라 이럴 때 사람들이 안 한다 했어요. 왜? 아니 그 엄청난 권력자 다음 타자인데 압박이 심하잖아요.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해볼만 할지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욱이 뭡니까? 일본 내에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당장에 여기 사람이 8명인데 여기 없는 카토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전 관방장관. 이 사람은 일본 TV에서도 총리의 총재는 안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 이번에 나가려고요.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이거도 아직까지 저 나갑니다 말고 나가려고 검토 중인데라고 그런 얘기도 다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종 미디어들이 기시다 총리의 다음 포스트 기시다를 대책이래 가지고 뉴스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뚜렷하게 뭐 누가 되나요는 아직은 잘 안 나와요. 다 약간 눈치 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뭡니까? 현 총리가 안 나간다니까 반대말로 기시다 총리는 나름 당내에서 그래도 입지가 있습니다. 왜? 총재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찌 보면 킹메이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나는 안 나가는데 자네는 되는 게 어떤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 국회의원들끼리 있잖아.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 한번 밀어주시죠. 저 한번 해주시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기시다 총리가 그만두는 이유 자민당의 인기가 없고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본인이 대표로 이제 총대를 맸다라고 말하는 것도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 보면은 맬 수밖에 없었다. 분위기 조성이 됐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판단을 했다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선생님들은 일본이 또 전리 바뀌는구나 라는 거 먼저 인식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누가 될 것일까 그거는 뭐 좀 있다가 그렇죠. 점점 나오기 때문에 그거도 우리 앞으로도 아마 얘기할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옆 나라의 총리가 어쨌든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옆 나라의 이런 정치적 동향도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현 총리는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오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관광공해를 해결하는 방법은 외국인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외국인을 선별해서 받는다. 우리 급에 맞는 관광객을 받고 싶어하는 동네. 교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관광도시 교토의 변화라는 내용인데 예. 일본에서도 가고 싶은 관광지 아니면 뭐 무조건 가야 되는 관광지 그리고 일본 학생들의 수학여행지 넘버1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도시가 있죠. 예, 바로 오늘 얘기하는 교토입니다. 맞습니다. 박간혜가 이제 둘 다 교토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이 교토라는 지역에 대해서 나름 좀 이제 안다고 자부하는 편입니다. 이런 관광도시 교토, 뭐 외국인에게 배타적이고 뭐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한테도 교토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원래 수도다. 우리는 교토에 있다. 교토는 최고다. 그렇죠. 그런 막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저희가 지난 2020년도에 이제 이런 영상을 이제 만들어 준 적이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외국인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이거 이제 관광공해라고 한다. 이래가지고 그에 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돈을 써주면 좋은 거잖아요. 관광 많이 오면. 근데 교토는 그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급이 안 맞은 외국인들이 많이 와. 예. 근데 저희가 이걸 다루고 나서 바로 뭐가 왔습니까? 그렇죠. 코로나가 왔습니다. 예. 코로나가 뭡니까? 외국에서도 일본으로 못 들어오고 일본 내에서도 흔히 말하는 이동의 자유가 좀 뺏겨가지고 뭐 긴급 사태라든지 비상사태 선언이 되다 보니까 관광 같은 거 할 여력이 없던 거예요. 2년 이상이죠. 예, 그런 코로나 시국을 이제 2년 버티고 요 근래 올해 2022년 말쯤 돼서 이제 외국에서도 좀 들어오고 일본 내에서도 이제 다른 지역에 여행 가면은 쿠폰 줄게 뭐 지원금 줄게라는 그런 사업이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관광이 재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또 관광공해라는 말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때랑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교토의 상황이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러이러한 동네가 교토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컨텐츠를 준비했으니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교토라고 하면은 청수사 이거죠. 키요미즈데라 이게 상당히 이제 유명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거 금각사 킹각지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이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토라는 동네에 이런 이제 옛 일본의 거리 그러니까 교토라는 동네 자체가 여러분 빌딩을 높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 제한이 걸렸어요. 흔히 말하는 개발 제한. 왜? 경관을 보존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교토라는 도시 자체를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하나의 문화재 구역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이제 교토였는데 이게 이제 요 몇 년 전 올해도 한국에서 뉴스가 나왔다고 하던데 이런 뉴스가 나온 적 있죠. 이게 일본에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KBS 뉴스 작년 뉴스네 특파원 리포트 빚더미 앉은 1천년 고도 교토입니다. 정치가 개혁을 외면한 결과 이래가지고 일본의 교토가 파산할 수가 있다. 적자다. 재정 적자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뉴스가 한국에서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오상 교토 출신이잖아요. 뭐 학교 거기 다녔으니까 교토가 적자라던데 이런 것도 콘텐츠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원투데이가 아닙니다. 교토가 적자인 거는 늘 그래요. 교토라는 동네 특성상 적자입니다. 뭐 이 KBS 기사에서는 교토가 이제 이거 있잖아요. 예전에 지하철 시에치카데츠 토자이센이라 해가지고 교토의 시내를 동서를 가르치는 지하철을 만들어 둔 거예요. 이걸 예전에 땅을 파가지고. 근데 이게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근데 실제로 이걸 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나락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은 보세요. 1997년이잖아요. 공사를 한 거는 1980년, 199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거 공사할 때도 일본에서 말이 많았어요. 교토에 지하철 타봐자 누가 탄다고. 그런데 이걸 밀어붙인 거거든요. 당시에는 버블 경제인 것도 있고 경기가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토가 뭐 파산이냐? 아닙니다. 밑에 있는 이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이거를 꼽는데 한국어로 번역. 재정난의 교토시에서 테라, 절로부터 세금을 받아야 된다. 교토가 지역 전체가 문화재라 했잖아요. 교토는 한 블록 건너면은 절이고 한 블록 건너면은 신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종교 법인이 있습니다. 일본은 종교 법인으로부터 고정 재산세를 받지 않습니다. 종교 단체가 땅을 갖고 있으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세금을 어떻게 추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땅이 교토 알짜배기 땅에 절, 신사가 뭐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교토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시 재정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와 거기에 절에. 그건 좋은데 거기서 받아들이는 수익 자체가 시로서는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재정적 지자체적으로는. 이게 옛날부터 과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된다. 신사라든지 절로부터 세금을 뽑아야 된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종교계에서 말을 하지. 배가 불렀구만. 여기에 유명한 사찰이라든지 신사가 있으니까 해외에서 일본 각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념품도 사주고 호텔에 자주고 하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우리에게 돈을 뺏어가겠다고? 제정신이에요? 이런 말이 요 몇십 년 사이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교토 내에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토라는 지역 특성상 세수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Y 교토라 해가지고 교토에 유학을 오세요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보세요. 교토는 일본 최고의 학생의 동네입니다. 예. 대학생 인구 비율 전체 인구의 10%가 교토는 대학생이에요. 일본 도시 중에 1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대학생은 해봤자 아르바이트예요.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해서 소득세를 낸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교토 지역에서 뭐 교토에 있는 대학교 가는 친구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교토로 대학을 와가지고 취업을 해서 나갑니다. 즉 매년 물갈이가 되는 동네 인구의 10%가 교토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면 주민세라고 해서 그 동네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소득이 많아야 그거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교토라는 지역은 특성상 재정적으로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이제 살아보면서 거기서 교토에서 학생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발에 채는 게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 교토가 알바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알바비를 후려치기도 쉬워요. 왜? 너 말고도 일할 대학생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뭡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원래부터 교토는 재정적 적자인데 플러스 해가지고 뭐냐 이제 시장이 워낙 일을 못하다 보니까 방만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욱더 적자다라는 말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은 아니 그래도 일본 최대 관광도시 교토 그럼 망해요? 그러면 그 관광도 교토 사라집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일본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빚더미 나는 도시가 예전부터 많았어요. 당장에 대한민국 사람 제일 많이 여행 가는 오사카 또 예전에 재정적으로 파탄을 한 적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건 일본 지자체마다 한 번씩 방만 경영을 하다가 한번 철퇴를 맞고 긴축을 해서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게 일본에서 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토라는 동네가 특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최근에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바뀐다는 건 잘 없어요. 근데 뭔가 해야지. 이런 뉴스가 뜨면 교토에서도. 그래서 뭡니까? 방향 전환을 한 게 관광이라는 겁니다. 그걸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죠. 짜잔. 한국어로 번역이라면은 숙박세. 교토도 이제 2016년 3월에 이런 걸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이게 재정적 적자를 외국인 관광객 그 숫자로 좀 있잖아요. 좀 해보자. 이거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본 내국인도 포함됩니다. 숙박세는. 예. 교토에서 자는 사람들은 다 내야 되니까. 숙박자 1인 1박에 대해서 2만엔, 우리 한상 20만원 미만짜리 호텔 경우에는 200엔 1인당. 그 다음에 2만엔에서 5만엔 미만은 500엔. 5만엔 이상은 1000엔. 이래가지고 돈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우리도 좀 교토 갔다 왔는데 1인당 1박 200엔 냈습니다. 내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토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뭐가 제일 많이 달라졌냐면 시내에 재개발을 하는데 아파트도 물론 생깁니다. 그런데 아파트보다 많이 생기는 게 교토에 하나 있어요. 다른 일본 어느 지역보다 제일 많이 생기고 있는 거. 호텔입니다. 교토는 정책적으로 호텔을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걸 알 수 있는 게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이게 교토시 관광협회에 매달 내는 이거 이제 데이터입니다. 교토 시내 숙박시설의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5% 감소, 객실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 이래가지고 교토에 이게 있는 방 숫자거든요. 방 숫자. 교토는 폐업하는 숫자보다 더 많은 뭡니까? 개업, 호텔이 계속 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밀거든. 여기 교토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데 지금도 호텔이 부족하다.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은 그 이상의 흔히 말하는 보복 소비가 일어나가지고 외국에서도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호텔을 만들어 둬가지고 그거를 커버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코로나 동안에 많이 망한 호텔라든지 민박 그런 거 많이 생겼는데 그 전부터 호텔 좀 늘리자, 객실 늘리자라는 전적이 있어서 지금은 좀 코로나도 끝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새롭게 오픈하는 호텔도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택시 기사님도 손님 오더라도 그 호텔 어딘지 모르는 정도 새로운 거 많이 생겨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또 말이 좀 안 맞죠. 무슨 말? 이거 있잖아요. 지난 2020년도 기사. 관광공해에 시달리는 교토라는데 아니 주민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민폐다. 시끄럽다. 이거 뭐 어지럽다. 지저분해진다. 라고 하는데 시는 재정적으로 적자니까 이걸 메꾸려면 관광을 더 추진을 해야 된다. 라고 하잖아요. 교토라는 동네가 여러분 원래는 상당히 제가 뭐래요? 배타적이라 했잖아요. 교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찌겐상 오코토와리.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토에 있는 가게는 처음 오는 사람은 안 받아줘요. 손님으로. 무슨 말? 소개로 들어가야 돼요. 교토에 옛날 거래 가보면은 밖에 이게 무슨 음식점인지 무슨 영업을 하는 가게인지 모르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가게처럼 안 보이는 가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민가처럼 보여요. 예. 근데 가게예요. 음.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 야 이게 뭔가 있어 보이네. 인스타그램에 한번 박제해봐야지. 들어간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손님으로 들어와봤는데요. 가세요. 안 받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들어오는 가게가 아닙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교토예요, 여러분 원래. 예약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만석입니다. 그런데 뭔가 관광적으로 세계에서 유명해지다 보니까 특히 중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정말 주민분들은 일본 사람들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외국 사람분들 안 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 이전부터 있잖아요. 교토 사람들과 이 교토 시청 이런 관광공해를 어떻게 해소할까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정해진 합의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알려드리고 준비를 한 건데 어떤 합의점이냐면 먼저 첫 번째 이겁니다. 주택 숙박 사업에 관한 독자적인 룰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교토가 관광공해에 시달릴 때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호텔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뭘로 떼어야 되죠? 에어비앤비 같은 민박입니다. 우죽순 교토에 넘쳐났던 거예요. 원래 안 됐는데 도쿄 올림픽 있었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추진했잖아요. 그렇죠. 추진했던 게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간 거예요. 저런 싸구려 민박집이 생기니까 관광객의 질이 떨어진다. 그런 사람들이 교토에 온다. 민박업을 좀 더 빡시게 강하게 단속하라 라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토시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민박을 할 때는 민박이지만은 흔히 말하는 관리자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실상 뭐다? 호텔 말고는 민박을 못하게 교토는 지금 막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의 교토를 검색하면은 민박집보다 그냥 일반 호텔이 히트를 칠 겁니다. 일단은 민박 사업을 한번 조집니다. 돈 적게 드는 그런 숙박업을 이제 목을 쳤잖아. 그럼 반대말로 우대를 하나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걸 우대하는 사업을 하냐? 이 다음이죠. 짜잔. 한국어로 번역. 교토시 고급 숙박시설 유치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많이 가지고 우리 교토의 이런 품위야 격에 걸맞는 관광객을 받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저런 싸구려 숙박업소가 많으면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부유층들의 격식, 눈에 맞춘 호텔을 지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시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대 사업을 펼칩니다. 이거도 와더라도 돈을 별로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보다 한 번에 많이 돈을 쓰는 분이 쪼매나게 그렇죠. 오는 게 관광공해 그렇죠. 안 되니까 그런 거죠. 흔히 말하는 1인당 단가를 올리자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이거 보여줬잖아요. 어디 있냐. 이거 숙박세 밑에 있잖아요. 1박 숙박 요금이 우리한테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1,000엔 만 원을 숙박세로 떼간대잖아.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많이 오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오픈하는 호텔들이 많이 있어요. 놀란 게 정말 고급 호텔 늘어났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제가 예로 몇 개 보여드리면은 스이란 럭셔리 컬렉션 이래가지고 럭셔리 컬렉션. 이거 이제 메리어트 호텔에서 이제 운영하는 건데 이게 이제 2022년 12월 달에 이제 1박 요금인데 어른 2명에 방 하나에 우리한테 100만 원 정도. 근데 주말에는 여기도 기다려야 됩니다.
예. 주말은 더 아마 비싼데 그런 것도 뭐 이미 예약 완료. 예약 완료. 이런 것만 있냐? 아니죠. 짜잔. 예, 그 유명한 한국 사람들 파크 하얏트 교토. 이것도 생긴 지 생겼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는 가격대가 더 올라가네요. 29만 원. 12월 17일 토요일에 제일 싼 방이 한 방당 우리 한돈 거의 300만 원이에요. 연말은 아예 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일에 하더라도 1박에 그러니까 방 하나 우리 한돈 150만 원 정도 줘야 된다. 라는 이런 파크 하얏트가 또 생겼고 리츠 칼튼 교토입니다. 정말 이거 봤을 때 많이 화제가 됐네요. 엄청나게 난리가 리츠 칼튼 교토. 리츠 칼튼 교토 또한 12월 달에 주말에 280만 원 토요일에. 크리스마스 전은 우리 한돈 400만 원 1박당. 그다음 평균 200만 원이에요. 1박당 방 하나에. 이거 밥 안 줍니다. 아침밥 안 주고 방 하나 빌려주는데 200만 원이에요. 이거 리츠 칼튼. 어마무시하죠. 이런 게 정말 많이 많이 있어요. 생겼어요. 이것도 있어요. 아만 교토 이래가지고 이것도 있구나. 아만 교토는 더 비싸네요. 평일에 340만 원, 400만 원, 주말에 500만 원이 넘어가네요. 아만 교토. 1박이에요. 1박이에요. 밥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오상이 가가지고 대학교 시절에 먹었던 햄버거 스테이크 먹으러 가야지 룰루랄라. 너 같은 놈은 오지 마라. 응, 오지 마라. 너 말고 이런 분들 1박당 한 500만 원짜리 호텔 딱딱 묵어주시는 분들 오면은 얼마나 좋아. 맞아. 뭔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이미 교토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이것도 한국에도 이제 서울에도 있는 호텔 중에 하나인데 한국어로 뭐죠? 예, 유명하다. 포시즌즈입니다. 여기도 한 200만 원 넘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럭셔리 호텔 브랜드 있잖아요. 그게 지금 교토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그 1박당 100만 원도 싼 편이구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외 자본이 계속 들어오니까 예. 일본 기업들도 이제 긴장을 하는 거지. 안 되겠다. 우리도 해보자. 이래서 최근에 이런 것도 생겼어요. 호텔 더 미쓰이 교토. 아, 예. 일본 사람들한테는 고급입니다. 고급 호텔. 이 미쓰이가 일본 비즈니스 호텔은 일본에서 많이 운영을 하는데 리츠 칼튼 같은 고급 브랜드는 없었습니다. 여기도 1박당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예. 이런 가격이에요, 여기? 미쓰이도. 이게 지금 제일 큰 교토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건 알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소에 살더라도 난 솔직히 이런데 1박 해볼 그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암암리에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교토 가면 그 있잖아 도미토리 같은 거 싸게 잘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없어. 근데 뭔가 인터넷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고급 호텔이 많이 늘었네. 그거 우리가 불러왔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거 얘기했던 이런 관광공예, 너무 시달려, 돈 안 쓰고 좀 그런 사람들, 우리 교토의 급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 라는 게 실제로 좀 더 현실이 되어가면서 일본 최고의 관광도시 레벨에 걸맞는 사람들만 오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든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게 엄청나게 생기고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막 대기까지 하는 있잖아요. 그런 게 현재 일어나는 게 교토의 변화라는 겁니다. 어쨌든 교토 입장에서는 뭡니까? 재정난이잖아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돼. 교토는. 학생들은 오면 떠나가. 절로 세금 얻을 순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부터 관광에 올 건데 단가가 높은 고급 관광객분들 오셔가지고 그분들은 뭡니까? 여행할 때 리무진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택시만 타고 이동을 하시겠지.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을 가시면서 제일 비싼 기념품 같은 걸 사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오면은 얼마나 소비에 도움이 됩니까? 그게 주민분들한테도 많이 먹혀요. 왜냐하면 주민분들 불만 중에 하나가 버스가 정말 탈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1인당 단가가 높은 분들은 버스 안 타시잖아요. 그렇죠. 1박에 200만 원, 1박에 400만 원짜리 호텔에 주무시는 분들은 버스를 안 타니까 아이고 관광객들 때문에 버스 복잡해서 버스도 못 타 난리가 나 그런 관광공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교토가 낸 해답이라는 겁니다. 관광공해를 해결하는 방법은 외국인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외국인을 선별해서 받는다. 그래도 교토는 되니까. 그래도 지역 주민들 오히려 좋아. 우리 급에 맞는 관광객을 받고 싶어하는 동네. 교토. 상당히 좀 뭔가 그런 느낌 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토를 바라보는 눈빛이에요. 실제로 이게 교토 이미지입니다. 근데 그런 이미지라도 왜 사람들이 교토에 가는 거예요? 왜? 너희 동네는 이런 거 없잖아. 너희 동네에 이런 느낌의 분위기를 낼 수가 없잖아. 유일하게 일본 내에서 이걸 갖고 있는 건 교토뿐이니까.